미지수입니다. 2024년 버스 파업 때는 노사가 파업 첫날 접점을 만들어 당일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파업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국의 학생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년이 되어서야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걸로 봤는데요. 주민등록 인구와 실제 취학률 등을 다시 반영하면서 그 시점이 1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내년에 27만 명 수준으로 줄고 2031년은 22만 명 선까지 내려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감소폭이 더 가팔라지는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장 올해만 해도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조차 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교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이미 농산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통폐합이나 폐교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흔들리면서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그 위기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위기가 빨라진 만큼 대응 역시 현실적인 속도를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한파에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추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좀 여유롭고 안전하게 출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에 있는 사람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명언 또 명사들의 이야기들이 과연 진짜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책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훼손되거나 폐기된 화폐가 액면가로는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돈을 신문지나 비닐에 싸서 보관하다가 습기에 손상되기도 하고요. 여전히 이것 밑에 보관하다가 손상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방바닥에 깔던 노란 비닐 바닥재고요. 지금은 강화마루와 같이 바닥재가 좋아졌지만 옛날 집 방바닥에는 이 비닐 바닥재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사하면 도배하고 또 바닥에 깔던 이 비닐 바닥재 과연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버려지는 자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가축 분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왔던 가축 분뇨 고체 연료 활성화 추진단이 최근 그 결과물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약 5개월여 만에 추진단이 가축 분뇨를 활용한 고체 연료 사업 방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이렇게 가축 분뇨 고체 연료 활성화 공동 기획단이라는 걸 꾸렸고, 이를 통해서 퇴액비로 주로 활용되어 왔던 가축 분뇨를 화력발전소 등에서 사용 가능한 고체 연료화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분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떤 방안을 담고 있나요? 일단 제목은 가축 분뇨 고체 연료 활성화 방안이라고 돼 있고요. 골자는 오늘 2030년까지 가축 분뇨를 고체 연료로 연 118만 톤 정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이걸 통해서 매년 3만 8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하자, 이런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양이면은 연간 자동차 한 36만 대분 정도의 온실가스 발생량도 감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세부 추진 방안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전에 쓰지 않던 그런 에너지원이라서 발전사 입장에서는 품질에 대한 관심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축 분뇨는 수분 함량이 높다는 점이 있고요. 또 그리고 오랜 기간 축사 바닥에 누적되어 쌓이다 보니까 이 염소 함량이 높다는 게 고체 연료를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해 왔었습니다. 우선 염소 함량이 높다는 점을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이 고체 연료 내 염소 함량이 높으면은 발전소 소각 과정에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고요. 이후에 고체 연료 제조 과정에서는 높은 수분 함량을 줄이는 게 또 관건인데, 이 과정에선 다시 에너지가 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소해야만 축분 고체 연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고체 연료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왕겨 등과 같은 깔집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걸 통해서 통상 8개월 정도 이후에 거둬들이는 분뇨를 발생한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좀 수거를 해서 고체 연료 생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뇨를 빨리 수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축분이 밖으로 이제 축체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순간부터 부숙이나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곧바로 이제 온실가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오래된 축분으로 고체 연료를 만들었을 때 필요한 발열량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재 킬로그램당 3,000kcal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맞추기가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축분을 수거해서 고체 연료로 만들게 되면은 축사 현장에서는 이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고체 연료를 만들었을 때도 발열량 기준을 충족할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일석이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분 고체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소각을 하면은 이제 다량의 회분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재가 발생한다, 이런 점입니다. 이 양이 목재 펠릿 같은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보니까 이걸 또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발전사 측에서는 쓰기를 좀 꺼려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회분은 무기질 성분이라는 점에서 비료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회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인성분이 있는데, 이 인성분은 구부가지 성분이기도 해서 또 인성분을 추출하는 공정을 또 개발하고 상용화해서 이걸 통해서 추가적인 고부가 가치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연간 100만 톤 넘게 축분 고체 연료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련 시설도 함께 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원래는 상업 발전을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순천 김제 가축 분뇨 고체 연료 생산 시설에서 생산되는 연 1만 톤 규모의 고체 연료를 상업 발전에 이용하기로 했고요.
이걸 써더라도 이제 발전 설비에 이상이 없어야 하니까 정밀 시뮬레이션 그리고 장기간의 연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비 개선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고체연료 생산 시설도 이제 늘린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연간 가축 분뇨의 사용량을 2029년에는 66만 톤 정도까지 그리고 2030년에는 100만 톤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전사 말고 농축산업 시설을 중심으로 고체 연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설원예 재배 시설 등에서 겨울철에 보일러를 가동시키는데 이 고체 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 원예 분야나 그리고 이제 축산업 분야에서도 사료 공장이나 육가공 공장 같은 시설을 중심으로 고체 연료 보일러나 전용 발전소 설치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좀 기여할 계획이다 이런 건데요. 농식품부가 분석한 데 따르면은 열량을 기준으로 봐서 60만 킬로칼로리를 이용하는 농가의 연료비를 비교를 해보니까 LPG 같은 경우는 1억 8,7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기 보일러는 1억 2,600만 원, 그리고 고체 연료는 5,3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농사용 전기가 상대적으로 좀 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선 한전과 협업을 해서 농업용 전기 보일러를 활용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고체 연료 보일러를 무상으로 좀 보급을 하고요. 사료업체하고 육가공업체 등과는 협업을 해서 2030년까지 이 가축 분뇨 고체 연료 열병합 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료나 육가공 같은 경우는 축산업의 테두리 내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 고체 연료를 써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축산 분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분을 활용한 고체 연료를 사료 공장이나 육가공 공장 등에서는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단위로 고체 연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일러 기술 같은 아까 말씀드린 열병합 발전 시설 같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체 연료 생산 시설 설치 지원 단가 그리고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을 추진 방향으로 해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체계도 이번에 개편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번 대책이 가축 분뇨가 처리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이용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네, 이번 방안이 잘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도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으로 잘 활용한다면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농수산 뉴스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을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과 함께 책, 사람, 삶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요. 최근에 가장 잘 팔리는 소설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뭐죠?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소설 부문 1위고요. 종합 전체로 봐도 2위거든요. 그래요? 원래 여기 이제 저도 그렇고 여기 작가님도 PD님도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어요. 하라는 거 안 하고 남들 다 좋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는 오히려 좀 소개를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소개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간다고 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중적으로 잘 나간다는 건 뭔가 좀 평범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되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인기를 끌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너무 지금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 책은 정말 좀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 소개를 드리는 건데 네. 스즈키 유이 작가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아, 지금 이 책이 소설 부문 1위. 베스트셀러 1위인 1위고 거죠? 종합 전체로 봐도 2위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는지 흥미로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본 작가죠? 네, 작가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작가가 2001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작가가 정말 어리네요. 2001년생, 25세고요. 네, 이번에 2026년에서 이제 25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고요, 지금도. 네네. 그러니까 연간 1000권 정도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연간 1000권이면은 네, 한 그러니까 달에 지금 몇 권을 그 읽어요? 주말 빼고 월화수목금 우리가 이제 업무일이라고 하죠. 업무일 기준으로 한 300일 정도 되면 1년에 그러면 하루에 3권씩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가 네, 되는 거 아니에요? 1000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5만 소스자라고 요즘 있잖아요. 네. 어떤 요리사님이 5만 가지 소스를 안다. 약간 수사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진짜라면 정말 대단한 건데요. 네. 이 사람이 2024년에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으로 히야시 후미코 문학상 가작을 수상하면서 데뷔를 했어요. 그 23세, 22세 이럴 때 데뷔를 했고요. 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이 작가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와, 두 번째. 그리고 첫 장편 소설이에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으로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작가로 처음으로 아쿠다카와상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상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아쿠다카와상이잖아요. 이거를 수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와, 대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25세잖아요. 네. 25세가 된 사람의 소설이 벌써 일본에서 그런 권위 있는 상을 받고 있고 네.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부럽죠 일이다. 일단. 네. 아, 난 그 나이 뭐 하고 뭐 있었지라는 했죠? 생각. 저는 그렇죠. 25세라니. 야.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이 25세잖아요. 2026년이 돼서 네네. 이 소설을 처음 쓸 때는 23세였어요. 그렇군요. 장난 아니죠. 이게 대체 어떤 소설일까요? 일단 형식적으로는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과 유사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장미의 이름이요? 에코가 원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가인데 네. 자신의 작품을 수많은 인용과 명문 이런 걸 조합해서 만드는 그리고 난 이렇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요. 정말 수많은 인문학의 향연들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름을 들어본 학자도 있고 철학자, 사상가 막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몰라도 이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권위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의 명언, 이야기, 책 이런 것들로 이 책이 구성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논문 읽는 거야? 이런 느낌도 살짝 나거든요. 그 조금 어려운 인문학 책 같은 느낌도 나는데 그래서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꼭 그런 건 아닌 게 이런 거 있잖아요. SF 작품을 봐도 줄거리를 따라가면 되는 건데 SF 작품에 뭐 세부적으로 뭐 양자가 어떻고 뭐 그 타임워프가 어떻고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다 이해하면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 인용들을 완벽하게 파악해야지 어차피 책의 내용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굳이 이해를 안 해도 이 책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근데 정말 이게 그걸 다 이해하고 보면요. 한 달 이상 걸려요.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려운데 이 작가가 이 네. 책을 단 30일 만에 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요? 네. 이 작가는 뭐든지 좀 빠르게 하나 보네요. 책도 그러니까. 빨리 읽고 그러니까요. 네. 책도 빨리 쓰고. 네. 근데 이게 네. 가능할까요? 정말로 천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천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도 한데요. 뭐 정말 부럽기도 하고. 부럽네요. 빨리 쓰는 거는 사실 쓸 수는 있죠. 사실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빨리 완성도 있게 네. 베스트셀러 작품을 내는 거잖아요. 베스트셀러 그렇게 빨리 쓴 게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다니 이게 정말 부러운 포인트인데 네. 정말 네 하다 보니까 정말 부럽네요. 이 소설의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저도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좀 인정을 받는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마치 이 이야기들이 실화처럼 포장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히로바 도이치라는 교수가 나오는데 그 교수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읽다 보면 진짜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인물들도 그럴듯해 보이고 여기서 논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논문 내용도 막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그 논문들의 각주도 달려 있거든요. 제가 하나 들어가 봤습니다. 네. 아니 이
이게 진짜인가?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제일 앞에 이 소설의 주인공이 괴테의 미발표 편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 주소가 붙어 있거든요, 책에. 우와. 그래서 그 사이트 주소를 하나하나 쳐봤습니다. 그 들어가 보니까 진짜 글이 있는 거예요. 히로바 도이치 해가지고 그래요? 주인공 이름으로. 네. 그래서 이거 실화였나? 하고 딱 봤는데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날짜를 보니까 2027년 1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논문도 작가가 써놓은 거죠. 그리고 밖에 해놓고서 그 하이퍼텍스트처럼 약간 세계관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예, 아예 세계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와 정성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쳐서 들어가 본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그렇겠죠. 꼭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그러게요. 있어요. 저는 안 쳐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형식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내용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일단 예측 불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 네. 도대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이걸로 무슨 내용이 나올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야 이거 도대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지? 근데 AI 시대일수록 인간이 만드는 콘텐츠의 가장 매력 포인트가 예측 불가능이거든요. 네. 보통 AI한테 뭐 줄거리를 만들어줘 그러면 보통 AI는 그 평균적인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좀 예측이 가능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어들을 막 조합해서 가장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예측 불가능한 걸 해줘 그러면 그렇게 예측 불가능하지 않아요. 예. 말도 안 되게 예측 불가능하게 못 썼다 뭐 이런 생각 정도가 드는 거지 예측 불가능하지 않은데 게다가 요즘에 그 소설 독자들 소설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읽으시는 분들은 또 엄청 읽거든요. 약간 양극화가 돼 있습니다.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소설만 읽어요. 예,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웬만한 설정은 이제 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설정들이 있다 읽다 보니까. 보면 이렇게 되겠지. 예, 약간 예. 이러면서 이 사람 또 있는 인생이 거죠. 외차구나. 이 사람 뭐구나. 하고 툭 치는 순간 그 뒤까지 쫙 꿰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진짜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더 재밌나 보네요. 네. 아니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제목에서 소설 자체도 짐작이 안 가고 그리고 기둥 제목이라는 게 줄거리라는 게 네. 가령 살인자가 누구냐 아니면 누구랑 이어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 테마가 있어야지 네네네.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 기둥 테마가 뭐냐면 괴테가 했다는 명언이 진짜인가? 진짜라면 도대체 어디서 한 말인가? 이게 그 메인 테마 명언 출처 찾기입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응답하라 시리즈의 그 덕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 덕선이의 남편은 누구인가? 이거 갖고 뭐 택이다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한참 갈렸잖아요.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미있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전개 결말이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니 도대체 이 책을 어떻게 전개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군요. 명언 찾기라는 주제에서 도대체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저는 진짜 마지막 장을 다 덮고 나서 와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풀 수가 있지? 와 진짜 천재인가? 이런 그 감탄이 절로 나온 책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명언 찾기라는 테마 자체가 좀 낯설어요. 한 번도 네네.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는 줄거리가 정말 궁금한데 빨리 소개를 해주시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한참 팔리고 있는 책이라 네. 뭐 결말까지 당연히 알려드릴 수는 없고 네. 잘못하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지금 일단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네. 책 소개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살짝 그 선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이야기 자체는요. 일본의 괴테 연구의 대가 히로바 도이치 교수가 아내와 딸과 함께 레스토랑을 방문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밥을 먹고 후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 티를 차가 나오는데 티백에 괴테 명언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백 자체가 누구의 명언인데 하필이면 괴테 연구의 대가 앞에 괴테 명언이 딱 나온 거죠. 그 명언이 뭐였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도이치 교수는 공감은 가는데 내가 명색이 괴테 연구자인데 그리고 일본 최고의 권위자인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괴테 명언인가? 근데 괴테 명언스럽기도 하다. 그러면 출처가 어디지? 이게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출처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괴테 전집을 다시 다 보고 네네네. 그래도 안 나오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지인들한테도 다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무도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이거 가짜 명언인가 싶을 때 딸인 노리카가 아니 그러지 말고 그 티백을 만든 회사한테 지금 저도 물어보라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물어보면 되는데 네. 그럼 소설이 안 됐겠죠. 네, 어쨌든 쭉 전개를 해가지고 그래 그럼 물어보자라고 해서 전개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출처가 예상외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딸과 아내 그리고 예비 사이까지 데리고 그 출처를 따라서 독일까지 가게 돼요. 혼자 안 가고 다 데리고 갔군요. 어차피 가족 여행 겸 가족 여행 겸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알게 되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가짜 명언도 아니었던 거예요. 되게 들어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고 약간 놀라게 되는 그런 결말인데. 궁금해요. 근데 이걸 알려드리면 정말 이건 안 돼서 네.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진짜. 네. 네. 그래요? 네. 저도 약간 이게 어디서 왔을까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소설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서 읽어가도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 명언 출처를 찾아서 독일까지 가서 알게 되는 결말이잖아요. 네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굳이 독일까지 뭘 할까? 독일까지. 네, 인터넷 뒤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 거고. 네.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예측 불가능 그거겠죠. 그렇죠. 결말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간 과정도 좀 그렇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중간에 제 이제 너튜브가 있잖아요. 네. 이 책을 소개하는 너튜브에 이 책을 또 소개하니까 거기서 이게 도대체 뭐임? 이러는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다 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읽다가 중간쯤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러면서 내가 이 책을 계속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요? 요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리뷰한 거를 좀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인 거죠. 이게 도대체 뭐임? 이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그 중간도 흘러가는 과정도 좀 재미있기도 하고요. 명언을 찾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주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네. 주변 인물 스케치 되듯이 나오는데 은퇴한 학자인 장인도 나오고 또 아내는 가드닝 취미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 학자가 있거든요. 이 네. 친구 학자가 학계의 편집 풍파를 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가짜 책, 가짜 인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가짜로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 사람이 다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뭐 권위 있는 인물 누가 뭐라고 말했다면 다들 믿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좀 관행을 깨부수겠다라고 해서 가짜로 만들고 그 가짜인 사람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시안이 네. 뭐라고 말했다. 네.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면 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시안이라는 사람이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이시안을 이 사람이 가짜로 만들고 그런 식이에요. 이거 봐라, 니네 이렇게 되게 허위적으로 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학계의 편집 풍파를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친구도 좀 재밌죠. 네. 이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딸 노리카 뭐 그의 남자친구 이야기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도이치의 일상을 이루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책은요 바로 이런 일상이 진짜가 아닐까 하고 묻는 책이 아닐까 싶었어요. 지금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일상이 네, 지금 네. 현실에서도 우리의 일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 소설이 이런 일상에 생각이 대해서. 들었어요. 네네. 그렇군요. 이게 소설의 주제를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지금 생각해주신 그런 일상에 관한 내용이 네, 그러니까 명언 찾기를 한 후에 그렇게 내리는 결론 그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주제가 권위자들 이름을 갖다 붙이면 다 그럴듯해 보인다. 이런 걸 주의하자.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제목도요.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주인공이 독일 친구, 대학생 때 독일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아무 말이나 독일에선 그 농담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괴테가 얘기했다 그러면 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정은혜 아나운서가 아나운서에겐 휴가가 필요하다. 정은혜. 이런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휴가가 필요하다. 괴테. 그러면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농담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의 도이치가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게 확실히 명언이다, 아름다운 문장이다 이런 게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걸 딱 보면은 딱 확 와닿고 깨닫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이 명언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언에 이 사람이 진짜인가? 이 진짜로 한 것인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보통 명언들을 우리가 볼 때는 공감 포인트가 있거든요. 맞아요. 들어보면 오 그래 그런 거니까 그게 없으면 명언으로서 생명은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누가 말했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공감할 만한 인사이트가 그 말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소설에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가짜 명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소설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교수님?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상이 진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네. 우리 인생의 뭐 진리, 방향, 가치관 이런 것들을 책을 보면서 위대한 학자나 유명인들의 생각 같은 것들에서 찾곤 하는데 사실 진짜 진리는요.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낸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명언이 왜 있는 거냐면 인간의 인생은 어차피 비슷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생각하는 거, 마음 이런 것들을 몇 세기 전 사람들이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짧게 한마디 남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 마음에 와닿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차피 인간의 인생은 비슷하고 그 일상에서 그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공감은 좀 별론데 근데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의 말이기 때문에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이거는 나의 좌우명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명언이기 때문에 인생의 좌우명 그리고 가치가 바뀌는 일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언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일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언에 갇혀서 실제 인생이 뒤로 밀리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분과 실제 중에 실제가 명분에 밀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언이라는 게 좀 명분적인 거고 네. 내가 생각하는 실제라는 게 실제인데 그 일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한 게 뭐라고 옛날 사람 이런 사람이 생각한 거가 맞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명분과 실제 그 명분이라는 게 앞에 네. 그러니까 실제가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법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이 뒤로 밀리고 법이 앞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몇백 원 초코파이 때문에 기소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네네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보면 돈이나 정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위한 행위고 도구들인데 그 도구들 자체를 우상시하는 겁니다. 먼저 우선해가지고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돈이 필요한 건데 돈 자체를 모으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진정성이 사라지고 인간의 가치가 무너지는 세상이 되었다. 와,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의 명언 찾기 네. 그것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도이치 그 교수가 출처도 불분명한 괴테의 명언을 실제로 공식적으로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철저한 학자인 도이치가 출처가 불분명한데 괴테의 명언을 실제로 좀 믿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철저한 학문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이 말에 대해서 자기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인정한 진리거든 하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정한 순간 도이치의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살짝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시계가 저기 있는데 뭐 3시 40분 이랬으면 그게 좀 다르게 느껴졌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전 여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크리스마스 캐롤 네. 그거면 지금 구두쇠 스크루지가 나오는 그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것과 이 작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이치가 전환되거든요. 갑자기.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네. 과거, 현재, 미래 유령이 보여주는 환상을 본 다음에 돈보다는 지금 여기 현실에서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도이치가 나는 괴테학자니까 철저하게 이 틀, 명분 안에 갇혀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괴테가 한 말이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얘기할 수 없어. 이랬는데 어느 날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공감한 이걸 얘기해야 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의심이 가지만 인용을 했다라는 이게 괴테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인생에서 깨달은 지혜다라고 느낀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스크루지의 전환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3세 작가의 작품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인문학의 유식한 지식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작품이 인정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23세 때 난 도대체 뭘 했는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생이거든요. 네. 근데 대학생 그러면 해봤자 대학 생활하고 대학원생 들어온 건데 근데 이야기를 보면 한 50살 이상은 된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한 달에 그럴 얼마나 수 많이 있죠. 읽으면은 그렇게 될까요? 간접 경험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걸 수 지금 있는데 1년에 1000권을 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진짜. 네. 근데 정말 요즘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인생 2회차. 약간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엄청난 인사이트를 보여주는데 이 책이 또 극적인 갈등이나 흉포한 빌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요? 잔잔한데 깊은 인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실제 인상보다 앞에 놓고 있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네네. 뭐 돈, 음. 아파트 이런 거, 인맥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사람보다 먼저 존재하잖아요. 이걸 사기 위해서 정말 자기 그 생활을 희생하고 아이와의 시간을 희생하고 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삶의 도구들이요.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 이게 소외되는 걸 보통 인간 소외라고 그 얘기를 해요. 네. 소외되면 외롭잖아요. 그쵸. 예, 살아가면서 외로움, 괴로움을 자주 느낀다. 그거는 도구가 우리 목적, 우리 인생보다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 우리 인생 본질 자체 우리 진정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네. 막 드네요. 네. 그러면 이 책을 더 재밌게 읽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보시라라고 추천을 드려요. 2번이요? 네네 2번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도 괜찮은 게요. 한 번 볼 때 한 몇 시간 걸릴까요? 얼마 안 걸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2시간 3시간이면 웬만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와 책을 어떻게 읽었는데 뭐 우리 그 OTT 같은 것도 영화 한 편 2시간 30분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그냥 볼 때는 이 책의 장르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무슨 어드벤처물, 학문적 어드벤처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인문학 추리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 괴테의 명언이 진짜인가? 그럼 어디서 했나? 이 의문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약간 추리물 비슷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추리물이고. 네. 그래서 재밌기도 해요. 실제로 그 여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니까 어드벤처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후딱 읽으시면서 이 서사 줄거리의 재미를 따라가시는 게 그것만 해도 재밌고요. 그리고 2번째 읽을 때는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인사이트들 있죠. 네. 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아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지금 괴테는 뭔가 내가 나한테 괜찮은 뭔가. 네, 실제보다 앞에 세우고 있는 건 뭔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맞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근데 괴테가 얘기한 게 괴테가 얘기했으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뒤로 밀리는 거. 아. 그 괴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도구로서 그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우선시 주는 것들. 어떤 자리를 앞에 놓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진정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뭔가. 오.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시면 생각보다 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나는 지금 괴테한테 밀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걸 지금 연초에다 읽게 되면은 좀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 네. 1년 어떻게 살아갈지 설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교수님. 숨겨진 의도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셨는데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요? 지금 답을 하신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아침 그 앞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뭐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라서가 아니라 이 얘기를 좀 생각하고 1년을 설계하시고 우리 새해 설계라고 하죠. 그런 것들 앞에 놓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7867님도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저도 내 삶의 좌우명을 찾아봐야겠네요. 라고 주셨어요. 네. 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그쵸. 같아요. 내가 나만의 명언, 나만의 좌우명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명사의 말,
명문장이라고 하면은 평범한 말도 정말 그럴싸해지고 믿고 공유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과연 진짜일까? 그 출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참 흥미롭고 중요한 삶의 깨우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규태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책으로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시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장판이었습니다. 7074님 장판 정답 보내주셨고요. 1711님 일낭을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주도인데 오늘 아침은 매우 춥네요. 정답 장판입니다. 옛날엔 다들 이걸로 했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주도에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626님 장판, 할머니가 장판 밑에서 조용히 꺼내주시던 용돈이 생각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추억이 생각나는 퀴즈였군요. 4342님 장판입니다. 추억 돋네요. 옛날 시골 구들방에 아랫목이 너무 뜨거워 장판이 까맣게 탔고 밥통도 이불에 덮어 따뜻하게 보관했었죠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어제 이어서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집니다. 모쪼록 다들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안전한 출근길 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